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서유택 교수입니다. 오늘은 심해저 해양 플랜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에너지 플랜트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이 있다가 최근에는 좀 많이 좀 사라졌죠. 그래도 뭐 우리 조선업계는 열심히 이 에너지 플랜트를 만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심해저 해양 플랜트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지금 배경에 보이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 달에 페트로나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의 국영 석유회사입니다. 말레이시아에 인도된 FLNG, 부유식 LNG 생산 설비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형이고 굉장히 신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해양 플랜트 관련된 소식이나 또는 이제 기술을 살펴보시면서 생각해야 될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믹스고, 두 번째는 이러한 해양 플랜트가 어떻게 변신이 되고 있는지,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이 와서 과연 해양 플랜트가 어떻게 바뀔지, 여기에 대해서입니다. 에너지 믹스는 최근에 굉장히 더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 화석 연료, 그 중에서도 오일 위주의 에너지 시장이 최근에는 오일과 가스, 그 다음에 석탄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또 시장이 많이 확대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가 많이 문제가 되면서 저탄소 또는 이제 탈탄소 관련된 얘기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흥미롭게 바라보면서 이 에너지 네트워크가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되게 흥미로운 요인이 되고요. 그러면 이 해양 플랜트가 처음에는 이제 천해, 얕은 바다죠. 그러다가 이제 심해,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3,000m까지도 내려가는 심해저까지 진출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저희 산업계에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해양 플랜트와 에너지 시스템,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0년까지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전망을 보게 되면 이제 BP에서 전망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화석 연료가 2040년이 되어도 사실은 석탄, 석유, 오일 세 개를 합치면 에너지 시장의 75%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구축한 산업 기반, 그다음에 저희가 구축한 제품군 자체가 이 화석 에너지 시스템에 기반을 하고 있다 보니까 빠른 변화는 그렇게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2040년이 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가 비율이 크게 확대가 되더라도 15% 정도가 될 예정이고, 이제 원자력 비중이 아직 크게 성장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화석연료 중에서 주목해야 될 점 중 하나는 천연가스죠. 지금 보시면은 천연가스의 비율이 빨간 선인데요. 빨간 선 보시면 계속 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석탄은 이미 이제 밑으로 많이 내려갔고요. 그다음에 석유가 녹색으로 굉장히 50%까지 80년대까지는 막 차지하고 있다가 그 이후로 90년대 이후로 계속 그 비율이 떨어지면서 2040년이 되면 천연가스하고 오일이 거의 비율이 비슷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일이 가지고 있는 탄소와 가스가 가지고 있는 탄소의 양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저탄소의 에너지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네트워크에서 그 공급망을 보여드리면, 지금 저 오른쪽 제쪽 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제 압축 천연가스하고 석유가 공급 배관으로 이 플랜트에 공급이 되게 되면, 여기에서는 프로세싱을 하게 됩니다. 이걸 저희가 업스트림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액화 공정 또는 이제 LNG 저장 탱크 이런 걸 거쳐서 저희가 원하는 제품으로 만들어내고요. 이거를 수송선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때 뭐 LNG 운반선 또는 오일 탱커 이런 애들이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원하는 그 수요처에 도착을 하게 되면 LNG 저장기지라든지 이제 인천이랑 광양이랑 이게 여러 군데 있죠. 우리나라도 원유 저장기지, 저희 리파이너리가 있는 울산, 여수, 이런 여천 이런 곳에 대산 이런 곳에 지금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장기지에 보관이 된 석유연료, 천연가스 또는 이제 원유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제품군으로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석유화학 관련된 저희의 제품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거의 모든 제품들이 석유화학에서부터 출발해서 오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시장의 변화는 이제 저희 사실은 소비 패턴의 변화하고도 크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해양 플랜트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플랜트가 이 해양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사실은 좀 정확합니다. 사실은 이게 역사가 좀 있는데 처음에 육상에서부터 쭉 원유를 또는 이제 가스를 생산을 했죠. 근데 사실은 이제 가스부터 시작을 했겠죠. 가스를 막 생산을 하다가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왼쪽에 보이시는 게 지금 처음으로 나타난 이 해양 플랫폼이고 좀 왼쪽에 보이시는 거는 처음으로 이제 해양을 진출하기 시작한 1901년도 미국에서 진출하기 시작한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육상에서부터 원유를 캐다가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물이 있건 없건 땅 속에 어차피 파고 들어가서 오일을 캐는데 그럼 바다에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탐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있었고 그래서 점점점 이제 바다 쪽으로 나가다가 처음으로 정식 해양 플랜트라고 하는 거는 지금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멕시코만 걸프 오브 멕시코에서 6m 수심의 고정식 플랫폼을 세운 게 첫 번째 해양 플랜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심 6m라고 하면은 굉장히 낮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인간이 들어가기도 사실 쉽지 않죠. 그때는 1900년대 중반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굉장히 이렇게 험불한 해양 플랜트의 역사가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좀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만 해도 우리나라만 해도 동해원 가스전이 있죠. 그래서 울산 앞바다에 있는데 고정식 생산 설비 그러니까 픽스드 플랫폼 위에 프로세싱 설비들이 있고요. 프로세싱을 어느 정도 한 이후에는 지금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60m 정도의 가스 배관을 따라서 육상에 있는 최종 설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상에서는 물을 제거하고 파이프라인으로 이송을 하기 위한 스펙에 맞춰주고요. 육상에 도달을 하게 되면 이제 가스를 프로세싱을 해서 가스공사에 또는 오일과 컨덴세이트 같은 경우에 라이트 오일이죠. 오일 같은 경우에는 리파이너리에 납품하기 위한 적절한 품질로 맞춰서 이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해에 있는 걸 보게 되면 이제 플랫폼, 그 다음에 상부에 있는 간단한 공정, 그 다음에 이송 파이프 설비, 그 다음에 육상에 있는 가스 플랜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도 보면은 동남아, 그 다음에 중동, 그 다음에 뭐 러시아, 유럽 이런 다양한 곳에서 이런 식의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플랜트가 특징이 굉장히 대형화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플랜트하고 플랫폼은 이제 좀 다른데 플랜트는 우리나라에서만 많이 쓰고 있는 용어고요. 정식 용어는 해양 플랫폼, 그러니까 플랫폼 위에 가스하고 원유를 처리할 수 있는 공정이 올라가 있다. 탑사이드 프로세스, 그 다음에 옵쇼어 플랫폼 이 두 개로 구분을 지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페트로나스의 부유식 LNG 설비를 지금 이제 왼쪽 사진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공정의 이 플랫폼에 올라가 있는 가스 생산 및 액화 설비를 보시면 오른쪽과 같습니다. 지금 필드 스페시픽한 파트로서 슬러그 캐처하고 세퍼레이션 그러니까 천연가스하고 컨덴세이터하고 물을 분리하죠. 가스전인데 왜 물이 나와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모든 가스전에서 가스하고 그 다음에 액화탄화수소, 리퀴드 하이드로카본인 컨덴세이트, 그 다음에 물 이게 다 함께 나옵니다. 그냥 저희가 주유소에서 있는 것들을 그냥 가스전이나 아니면 유전에서 그냥 가져 나온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모두 함께가 나오기 때문에 세퍼레이터에서 가스하고 리퀴드를 분리해서 리퀴드는 리퀴드대로 컨덴세이트 원하는 제품을 얻어내고 가스는 이제 리퀴팩션 플랜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리퀴팩션 플랜트로 넘어가면 여기서 이제 이산화탄소 제거해주고 수분 제거해주고 수은, 머큐리 제거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불순물들이 제거가 되어야지만 액화 플랜트에서 한 번에 액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정마다 다 자기의 고유 특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정 운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는 이러한 액화 플랜트가 육상에만 존재를 했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래서 카타르에서도 이제 LNG 플랜트가 육상의 대형으로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대형 플랫폼, 플로팅 스트럭처 위에 이 플랜트를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기술력이 많이 발달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대형 플랫폼을 직접 건조해서 이 프로세스를 올릴 수 있는 기술력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해양 플랜트들이 있는데
이 해양 플랜트에서 주의할 점 중에 하나는 변신을 자유자재로 합니다. 어느 해역에 올라가느냐, 어떤 유체를 다루느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변화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편하게 생각하시는 소나타 또는 뭐 그랜저 뭐 이런 그 K7 이런 것처럼 어떤 한 종류의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고 각각의 해양 플랜트가 결국에는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특정한 클래스로서 분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아프리카의 모잠비크에 들어갈 예정인 이 부유식 LNG 설비 FLNG입니다. 지금 삼성중공업에서 건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수심이 1985m입니다. 굉장히 깊죠. 가장 깊은 곳은 2150m까지 내려가는데 이 해저에서 생산된 가스를 이 2000m 가까운 거리를 위로 올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특별한 설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원래는 그냥 이 스트럭처에는 파이프를 이용을 해가지고 수직으로 끌어올리는 걸 많이 적용을 하는데 이 해양 플랜트의 특징은 뭐냐면 얘가 바다 위에 떠 있다 보니까 육자 운동을 하게 됩니다. 좌우, 상하, 앞뒤 그렇게 6방향으로 얘가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수직 파이프를 연결해 놓으면 파이프가 부러집니다. 예, 파이프가 부러지면 이제 원유랑 가스가 새겠죠. 굉장히 환경적으로 재앙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깊은 수심에서 어떻게 원유 또는 가스를 생산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나온 게 이러한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 같은 유연식 라이저가 되겠습니다. 플렉서블하게 호스를 연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고압에서도 견딜 수 있게 여러 겹의 층을 내고 그다음에 물속에서도 원하는 부력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라이저 주변에 부력을 가지는 물체를 이렇게 감싸줍니다. 그래서 탑사이드 공정이 안전하게 운전되고 그다음에 해양 플랫폼이 움직이는 와중에도 이 라이저가 그 움직임 모션을 흡수를 하고 안정적으로 이제 생산을 계속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에서 그 건조한 골리앗 FPS를 한번 또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얘는 동그랗죠. 다른 애들은 좀 이렇게 배처럼 길쭉한데 얘는 좀 동그랗습니다. 그 이유가 얘는 바렌트해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바렌트해는 겨울이 되면 일상적으로 유빙이 떠내려오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30도 이하로 극한 온도로 그 대기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져온 아이디어가 이런 원형으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그 각도를 주고 설계를 하게 되면 이 유빙 속에 갇히더라도 효과적으로 이 유빙을 제거할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설계를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탑사이드의 대부분의 설비들이 노출되어 있는 다른 해양 플랜트에 비해서 이 골리앗 같은 경우에는 윈터라이제이션의 개념을 가져와서 모든 시스템을 다 건물처럼 하우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극한 온도의 장비가 또는 이제 용기가 노출이 되면서 불필요한 사고를 겪지 않도록 그러한 신경을 써준 경우죠. 그다음에 호주 바로사 필드하고 인도 MJ 가스 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부유식 설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가스전은 보통 그 동해 가스전처럼 간단한 분리, 롱 파이프라인, 온쇼어 플랜트 이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컨덴세이트가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리퀴드 하이드로카본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 컨덴세이트를 이송하기 위한 파이프라인도 이제 많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일 FPSO처럼 이 컨덴세이트는 이 해양 플랜트 안에 저장을 하고 가스만 엑스포트 파이프라인으로 송출하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그래서 픽스드 플랫폼 대신에 이제 부유식 FPSO를 가져와서 이 유전에서 사용하던 개념을 그대로 가스전에 가져와서 컨덴세이트는 자기가 저장을 하고 있다가 탱커로 엑스포트를 하게 되고 가스는 육상으로 송출하는 그러한 새로운 개념의 부유식 가스전 설비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 그 다음에 필드, 그러니까 가스전이나 유전의 요구 사항 이런 거에 맞춰서 해양 플랜트는 다양하게 변신을 하고 있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됩니다. 지금 이 DMVGL은 그 주요 성급 회사 중에 하나인데
테크놀로지 아웃룩이라는 데서 이 밝힌 거에 의하면 이 디지털 밸류 체인 적용함으로써 이 해양 플랜트 또는 이제 옵쇼어 프로세스 자체의 캐피탈 밸류 가치 자체가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대략적인 제어를 통해서 생산을 하던 에너지 플랜트가 클라우드 계산이나 가상현실, 그다음에 머신러닝, 그다음에 인공지능 이것들을 통해서 효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계적인 구조물에 불과했지만 지금 보시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다시 가상적으로 플랜트를 만들어 놓으면 이 안에서 효율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포인트들을 많이 찾아낼 수가 있고 또한 구조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더 빠르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측이지만 만약에 이 디지털 기술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일단은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 $10,000,000를 절감할 수 있다. 이 단일 플랜트에 대해서.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플로팅 LNG 설비 같은 경우에는 LNG 증산을 하루에 뭐 100만 톤 이상 크게 할 수가 있고 또 이거는 연 대비 $3억 가치에 해당한다라고도 지금 크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어디에까지 도달할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디지털 기술을 이용을 해서 효율을 향상을 시키고 우리가 시스템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그만큼 가치가 더 크게 향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좀 막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플랜트가 있으면 여러 가지 다양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거를 피지컬 월드에 있는 제품을 이 버추얼 월드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버추얼 월드에는 사이버 피지컬 모델을 통해서 실제 플랜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그대로 구현을 해주게 됩니다. 공정 쪽에서는 이 프로세스 쪽에서는 이걸 많이 해왔는데 이 프로세스와 더불어서 이 주변 플랫폼의 기계적인 강도라든지 이 뱃셀의 뭐 안정성이라든지 펌프의 효율, 컴프레서의 안전도 이런 것들까지 다 끌어와서 그야말로 디지털 세계에서 공장을 하나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가 가능하냐면 예측이 가능합니다. 포어캐스팅 기능을 이용을 해서 쭉 돌려봤더니 몇 년 뒤에 이 제품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몇 년 뒤에 성능이 여기서 저하가 될 것 같으니까 얘를 교체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이제 미리 예측이 가능하고 그래서 거기에 미리 대비를 함으로써 안전도 훨씬 향상이 되고 효율적인 운전이 가능하겠죠. 이 플랜트가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그다음에 너무 거대하다 보니까 막연하게 이건 굉장히 올드하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플랜트에도 빠르게 신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에너지 플랜트 쪽도 이제 에너지 시장의 변화와 맞물려 가지고 또한 또 빠르게 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해양 플랜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존에 좀 딱딱하게 느껴지는 해양 플랜트지만 이게 기술의 발전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디지털과 함께 또한 크게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변화를 좀 잘 지켜봐 주시고 저희 조선업계, 그다음에 해양업계가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을 함께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